네, MBC 100분 토론 본방송 마무리했고요. 유튜브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고 복잡한 주제였고 또 여러 생각들이 오가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어깨에 힘을 조금 풀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는데 사전 연명의료 여행서에 서약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윤성호 교수님이신데. 안 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네. 왜 하셨는지, 왜 안 하셨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바쁘셔서 안 하셨어요? 아니요, 이 논의의 어떤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등록하는 시스템에 어디를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갖고 제가 또 이제 그거를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한 이유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접하는 건 되게 3차 이렇게 3인칭이거든요. 그냥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사건 또는 안타까운 죽음인데 사실은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면 2인칭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의사가 환자를 잃는 거는 3인칭의 죽음이에요. 아무래도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도표 속에서 5년 생존율에 나오는 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1인칭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데 그 2인칭의 죽음은 저는 좀 일찍 경험하게 됐어요.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네. 또 이런 것들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 때문에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몇 년 됐습니다. 네. 왜 안 하셨습니까? 의외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련된 이 법 자체를 정비할 때 국민 토론회를 6년간 진행을 했거든요. 국가에서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 토론만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내가 존엄한 자기 결정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와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겨진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저희 부모님의 죽음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제가 지켜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의 도전이죠. 제 가족에게 제 평소의 철학과 취지를 이해하여 이렇게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흔히들 많이 어떻게 죽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곡기를 끊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암으로 죽습니다. 예, 3분의 1은. 어찌됐든 간에 뭐 암으로 죽더라도 그 마지막이 항암 치료 받다가 병원에서 연명 치료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적당한 순간에 내가 나를 잃었을 때는 전통적인 중간을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뭐 필요해서 주변의 가족들을 믿지 못할 때는 연명의료 의향서 쓸 겁니다. 고통을 오래 겪지 않고 또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고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은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죽음을 꿈꾸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은 좀 돌연사 내지는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응축, 질병의 응축이라고 그래서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건강 수명에. 그러려면 좀 유전자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네, 뭐 아포 2 입실론 투투에다가 뭐 몇 가지 좀 필요한 유전자를 갖추고 있어야 돼서 아마 10%만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고 운동하고 하는 거가 이거 좀 응축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사전 연명 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성을 할 의향이 있으시죠?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이게 왜 문제인가. 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사전 연명 의료 중단을 원한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의식이 없을 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으면 이게 무슨 치료가 있나. 그래서 말기로 확장하자는 의견도 그것도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가족들과 못 나눈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의향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아주 분명한 내 마음이다라는 거를 알리는 그러한 도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향서를 앞에다 놓고 가족들이 카드가 얘기를 나옵니다. 한번 내가 할까 말까.
난 하는 게 좋겠니? 넌 어떡할 거니?라고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가족끼리 얘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좀 값진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하거나 하지 않건 간에. 저도 그렇게 값진 시간이긴 한데 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작성하기가 일단 언젠가 한번 기회를 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작성을 해야지라고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됐는데요. 좀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게 근데 제 개인적인 거를 판단이지. 그러니까 와, 제 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나는 이런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께 그 의향서를 가져가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아닌 네.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그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 사실 같습니다. 사전 연명을 의향서를 작성하고 장기 기간과 시신 기증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추앙해야 될 이렇게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러한 죽음을 원해 아까 노인 실태조사 얘기했지만 대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내 자기 결정권을 발휘해서 보장받아야 된다는 문제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김할머니 사건 때 헌법소원에 들어가서 헌법재판관의 판단에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자기결정권이 이렇게 법과 사회의 공준이 되려면 굉장히 지난한 논의 과정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미리 예견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지면 옳다라는 전제로 이제 끌려가다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젊은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 부모가 자녀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자녀의 죽음을 앞당기는 불운한 기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으로 이걸 꼭 보장받아야 될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분야 조력 자살이라던가 우리가 얘기하는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어떤 생리적이고 임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이걸 확고히 만든다는 것 자체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간호사 1명과 의사 3명이 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민분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네, 근데 이 논의하는 전문가 네,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근데 계시니까. 전문가라고 요청받은 사람이 다 의료인들이에요. 죽음이 의학적 사건인가? 그렇게 완전히 고정되었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 반드시 그 테크니션으로서의 의사 간호사 분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전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조력 자살이 네덜란드에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 있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네, 어머님이.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분이 이제 몰핀을 과량 투사해서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했고 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핫한 재판이 열렸어요. 1970년대였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한 오랫동안의 토론, 독일에서의 토론 이런 거는 사실 그 문제가 공식화돼서 부상이 돼서 오랫동안 논의한 사회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조력 사망은 이렇게 호스피스 같은 게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 논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또 언제 될지 몰라서 다만 지금 100분 토론에서 하는 거 보면 또 언젠간 또 이런 토론, 더 진보된 토론, 더 높은 토론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 인구가 1955년부터 75년까지가 너무 많아요. 1800만인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활약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노령 인구를 밑에 젊은 층이 떠받칠 수 없는, 봉양할 수 없는, 돌볼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이미 됐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어떻게 약자, 노인분들 이분들이 2040년도에는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인 기반 없이 죽음, 조력 자살 이런 걸로만 접근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기반을 다시 다지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제도 보완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은경 장관이 그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부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게 기사가 났었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말기로 확대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강화, 호스피스의 그런 질환의 확대, 수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는 있고요. 부족하지만 더디지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정은경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일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있습니다. 액션은 없다. 지금. 네. 정부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호스피스 그 질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지금 몇 개인가요? 다섯 개밖에 안 암 된다. 포함해서 5개. 네, 다섯 개. 법에 정리해져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지금? 아까 후천성. 말씀드린 네. 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경화,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뭐 이런 정도. 호부전. 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질병의 어떤 종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는 건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법의 태생적 한계를 제가 지적하는데요. 이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단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말기와 임종기였거든요. 그 전까지 사회적으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결국엔 임종기에서 이제 연명으로 중단은 옳은 것이다. 왜냐 임종기는 죽음과 다른 게 없다라는 이제 법적 판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를 이제 말기라고 하는데요. 말기 진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의료기관을 떠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 급성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자격을 주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군에 들어가지 못하면 호스피스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상군을 지어준 건 결국에는 이제 예산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호스피스로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국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호스피스 기간이 늘지도 못할 뿐더러 호스피스 대상자도 결국은 입원 환자는 지금 이제 말기 암만에 국한되고 있어요. 다른 질환 환자들은 입원이 안 됩니다. 입원 호스피스는 안 된다. 아까 네, 자문형만 호스피스가 세 종류가 있다 그러셨죠. 예, 자문형 이거는 있고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문형 WHO 호스피스 받아보시면 아는데, 자문형 호스피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호스피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요? 실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올해 연세암병원으로 이직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는 이제 호스피스 기관에서 근무를 했고요. 사실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요양원 촉탁기도 해봤고, 요양병원에서 일해봤고, 다양한 층위에 있는 이제 말기 환자, 노인 환자들 겪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 자문형 호스피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숙련된 의사가 사실은 의사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숙련된 자문형 호스피스 의사가 있으려면 호스피스에 대한 체험과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체험할 경험이 없고 학생들이 실습할 공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수련받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용병을 데려와야 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서울대, 아산, 삼성, 세브란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WHO가 13종류의 이제 질환에 호스피스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13종, 이제 13종입니다. 우린 게 5종입니다. 있어요? 예를 포함 안 들어서 돼 있는 거. 뭐 포함 안 돼 있는 거 중에 뭐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고통에 있어서 완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접근법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정의 자체가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안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WHO 정의 바뀔 거라고 나오던데 혹시 스위스에 계셨으니까. 네, 아니요. 아직 바뀌고 있지 않아요. 1948년도 그 정의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종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호스피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기가 암으로 이제는
암 판정을 받고 사기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니까 아픈 게 제일 무섭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한참 있다가 저는 가톨릭 의대를 나온 서울성모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는데 정말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가톨릭 의대에 나오면 항상 자랑스럽게 우리가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완화의학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한정된 사람들에게 활성화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본방송이 끝나고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니까 그 개인적인 이야기 사례들을 원래 계속 꺼내 놓으시네요. 본방송 때 해설도 됐을 뻔했던 얘기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 호스피스 완화 치료의 뭐 수가 문제도 있고 병원비 문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의료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본 게 아니 보통 의사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고 고치고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그걸 원해서 의사가 됐고 그걸 배워서 내가 전공을 삼고 싶을 텐데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는 사람, 치료되지 않을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상당히 좀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질문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호스피스 의료진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제언, 좀 뭐 아이디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너무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되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거든요. 그렇지만 희망을 약간 걸 제가 꺼내 놓고 얘기하자면 그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연세안병원도 유튜브 나오면 좀 난리 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인을 육성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격이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벽돌을 빼오면 거기는 또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실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극히 드물고 이제 대표적인 카톨릭 대학교 병원은 모든 병원에 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서 수련 과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의 병원에는 학생들이 호스피스를 체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완화 의사로 육성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호스피스 완화를 극해서도 이제 후학을 양성하거나 호스피스 저변을 의료진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상급 의료 기관의 수련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급 병원 자체가 사실 우리는 급성기 환자, 살릴 수 있는 환자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병원 내에 중증화율 살릴 수 있는 환자, 중증 환자들을 얼마만큼 데리고 있느냐를 놓고 병원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대학교 병원이 최근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중증 병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아마 이 일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확산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민간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결단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교병원 병원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가 있고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의사의 보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늘 환자를 떠나보내겠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도 많이 보고 굉장히 괴로운 모습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상처와 무력감이 쌓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토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옥에서 건져져서 말씀하신 존엄한 임종을 보는 것은 그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는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 감동은 사실 다른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보다도 소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극히 드뭅니다. 아이들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근데 여기 역시 후학을 양성하기도 어렵고 병동을 갖춘 것도 극히 드물어서 사실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민분들이 좀 바꿔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노인 인구가 초고령 사회가 됐고 4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이 65세 이상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엔 이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부분, 임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호스피스 학회에서 재택의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기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하고 80% 대부분의 이제는 그 교육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80% 이상이 저는 이걸 함으로써 내가 훨씬 더 재택의료에 있어서 임종기를 맞이하고 생애 말기를 대응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의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호스피스에 국한된 교육뿐만 아니라 생애말비 돌봄, 임종기를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의사들도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인천 부평구에서 이제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고 거기에 1차 의료 의사들이 많이 참여했고 또 1차 의료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또는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다양한 그 지역에서의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그 지역의 돌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이제 그렇게 교육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생애 말기 돌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해서 병원과 또 1차 의료 이제 의원과 또 다른 이제 여러 지역사회 자원들이 다 함께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사업들을 시도들을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얻었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후학을 양성하고 앞으로 이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그 지역에 맞는 생애 말기 돌봄을 만들어 나가고 그 지역 자원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연결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얘기 말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네. 얘기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사망도 저는 논의의 대상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스위스랑 미국의 오리건주랑 호주랑 캐나다랑 네덜란드랑 다 조금씩 달라요. 그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그게 달라진 거고, 뭐 미국의 오레건주 같은 경우는 6개월의 기대 수명을 각각 의사가 독립적으로 진단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먹는 약으로 상담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요거에 대한 논의는 이거를 반대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 알고요. 그렇지만 아까 독일은 6년 동안 국민들이 토론했는데 우리는 못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수면 위로 부상해야 될 때는 분명히 왔다. 이거를 되든 안 되든 의사조력 자살 또는 의사조력 사망을 의논해야 될 때는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성호 교수님께서 공중파에서 돌을 던지신 걸로 지금.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아까 벨기에에서도 조력 그런 안락사가 시행 이후에 20년 동안 뭐 10배 이상 증가됐고 안락사가요. 40명 중 1명이 안락사로 돌아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상당수가 60세 미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확대 범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치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 12세 미만까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제를 확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긴 맞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정비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어떤 큰 일 숙지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뭐부터 먼저 할까 하면 책상 정리 뭐 이렇게 학습서 이렇게 꺼내는 것처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큰 게 사실 연명의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살짝 말을 이렇게 아꼈지만 가장 커다란 연명의료는 이제 인공 영양이거든요. 연명의료 결정부에서 인공 영양을 좀 강제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문화가 마지막까지 곡기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지난하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커다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우리가 원점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이 문제가 사실 성결 문제이긴 합니다. 더 시급한 그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 아는 분 중에 그 암 말기라서 이제 임종이고 호스피스 병원 기다리다가 병상에 겨우 들어갔는데 환자가 나 도저히 병원에 못 있겠다 그래서 집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가장 병원에서 괴로웠던 부분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콧줄로 영양 음식을 공급하는 거 너무 괴롭고 하기 싫은데 빼면은 손 놓고. 근데 호스피스 선생님 중에서 이분은 또 유도리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플렉서빌리티를 발현해서 하세요. 근데 어차피 외래어입니다. 아까 자문형 호스피스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커다란 게 의뢰가 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액을 줄이거든요. 그냥 이제 뗍시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이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까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가족들한테도 설득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존엄한 임종을 지켜드리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보람이 있느냐는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증도 경감되죠? 조금. 굉장히
굉장히 경감되고 마지막에 그르렁거리는 가래끓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의사 조력자살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법적으로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탈출구가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속 수면 상태를 유지해 드립니다. 예. 호흡부전이라든가 통증이 유지되지 않을 테니까 네. 한 가지만 죄송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지아 의원님께서 이제 벨기에랑 네덜란드 얘기해서 확대 얘기하는데 사실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오레건주랑 미국의 호주에 이게 주마다 다르니까. 주마다 다르니까 꼭 그렇게 확대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이내 기대 수명이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있어서 논의는 해봐야 되겠다. 네, 화두를 또 던져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그래서 있으면 6개월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또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작성하신 분이 300만 명이 넘었다,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생애 말기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완화치료와 호스피스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결이 된 것 같고요. 정부는 또 정부 사이드에서, 국회는 국회 사이드에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또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어려웠습니다만, 저도 어려웠습니다만 많이 배웠고, 또 죽음에 대한 자세, 더불어서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 패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랫동안 자리 지켜주신 시민논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